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특히 시리아라든가 그런 데서 왔던 사람들이 아랍계통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피난을 와가지고 거기서 대대적으로 이주를 하면서 저기를 한 거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이제 난민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어요. 철저히. 지금 그 추세래요. 그 국영화되면서 그분들이 다 정권 잡으면서 그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두치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외국인 문제 미국에서 추방하잖아요. 그런 연동상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자발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자발적으로 들어가. 경제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리고는 거기서 사람들끼리 타운을 형성을 살지만 미국의 공권력 자체가 되게 강력하잖아요. 총기 사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히 억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종교 경찰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나 그런 데는 경찰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저기가 문화가 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범죄가 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네들이 유태인한테 벌린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만 요즘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다 보니까 철저히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반 이민 정책이라든가 반 난민 정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게 강하게 대두가 됐고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동북아시아는 철저히 안정적이었어. 그렇죠. 국경이 안정적이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변동이 없었어. 베트남 보트피플 이후로는 거의 뭐 그것도 동남아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보트피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라 생각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 베트남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더라. 보트피플이 베트남에 있던 척이에요. 화교들. 그 사람들이 보트피플로 나온 거지. 왜냐면 화교들을 중국과 관계 때문에 다 내쫓은 거야. 재산을 의도적으로. 왜냐면 탈출을 밀어내지 않으면 탈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중국과 관계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 그렇죠. 재산을 몰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하면서 우리는 베트남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 베트남을 나에서 일부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배를 타고 나온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화교들이었어요. 화교들이었고, 이게 문제가 돼서 뭐냐면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었어요. 네,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고, 여기서는 내보내고 그쪽은 또 그렇죠. 베트남은 왜 그러냐면 중국이 자꾸 찝쩍대고 건드리니까 화교가 있으면 얘네들이 중국의 간첩이다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오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거의 100여 년 이상을 살아왔던 기반의 중국 사람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그러니까 베트남에는 중국 화교가 거의 없어요. 그때 밀어내가지고. 우리 군산 얼마나 돼요? 군산도 꽤 있죠. 화교가 좀 있죠.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명호학교 아니? 명호학교가 문 닫았잖아요. 문을 닫았지만 군산 화교 상당해요. 왜냐면 지금 한국적이나 아니면 그 짜장면집. 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웃기는 게, 근데 그 화교도 종류가 뭐가 있었냐면, 대만 사람들이 한번 줄을 이루면서 화교 명학교를 지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중국인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바뀌니까 재밌는 게, 저 화교 학교를 지어놓은 거는 대만 사람들인데 저 학교를 지원해 준 건 중국 본토 쪽이에요. 군산의 학교가. 돈의 특징이. 그래서 이게 그 중국도 그렇고,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인천하고 서울하고 군산이나 이런 도시에 와서 정착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외곽 지역에다가 식당을 차려놔요. 그러니까 짜장면집 같은 짬뽕집 차려놓고, 이게 어떻게 되면 나중에 도시화가 되면서 확장이 되잖아요.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회수를 하고 거부를 차단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박정희. 그게 지금 현재 서울에 그 종로 옆에 소공동 있잖아요. 네. 소공동이 중국인들 그 거리였어요. 근데 거기 있던 재산권을 다 몰수하면서 다 쫓아내버린 거야.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사이드로 또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 관계 때문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이제 대만 애들이 나중에 이제 밀려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한국에 안 있고 호주나 미국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여기도 보면 이 지역도 보면 친척들이 미국에 자녀들은 다 미국에 호주에 있어요. 음. 엄마 아빠는 여기서 아직 살고 있는데. 왜냐면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의장 시절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에 뭘 했냐면 동남아를 순방을 해요. 그때 동남아를 우리보다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차관을 들여오려고 동남아를 순방을 했는데 동남아 가서 본 게 뭐냐면 동남아의 모든 경제권은 누가 갖고 있다? 중국 애들이 갖고 있는 화교.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도 이렇게 이 상태로 가면 화교.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뭘 했냐면 화교들이 첫 번째 건물 소유를 금지를 시켰어. 몇 평 이상의 건물. 두 번째 사업체를 얼마 이상의 중국 애들이 이제 식당을 한 게 아니고 대규모 농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장도 비싼 그러니까 야채를 기르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이 여건방 선생도 원래 자기 부모님이 군산에서 대규모 농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청경채라든가 비싼 야채들, 호박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비싼 야채들을 중국 식당에다 대주는 차이나 레스토랑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중국 식당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청요리집에 대주는 그런 야채들을 많이 했습니다. 쌀농사는 거의 안 짓고 근데 법이 바뀌면서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다 토지를 뱉어내라. 팔고 나가라. 그 다음에 몇 평 이상 가게는 몇 평 이상 못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건방 선생도 땅을 다 팔아가지고 뭘 했냐면 식당을 차린 거야. 식당을 차려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또 고급 요리집 되게 그 얘기하신 대로 미국으로 많이 갔어. 중국 요리 미국으로 많이 가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국정 문제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재산권을 행세를 하려면 뭘 했냐면 한국 국적으로 바꿔야 돼. 중국 애들이. 결혼. 그래서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중국 애들이 뭐냐면 비자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이었냐면 정부에서 1급 이상 1급을 가지고 있는 관공서 1급짜리가 2명이 추천을 해줘야 돼. 그 당시 1급은 누군 줄 알아요? 도지사야. 그렇지. 도저히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죠. 전라북도 도지사하고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2명이 추천을 해야 귀화를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가망성이 없어요. 아예 내보내는 1급짜리를 어떻게 해? 공무원 1급을 더군다나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제 1급을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거의 가망성이 없고 그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화교화가 안 돼요. 좋게 따지면. 안 그랬으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저기를 했을 텐데 그러면서 중국 애들 토지를 거의 몰수하다시피 중국 화교를 몰수하다시피 해가지고 화교한테는 아픈 지역이에요. 여기가. 군산이.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네. 전체가. 난민이 여기도 그 얘기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이 난민들이 1세대, 2세대 넘어가잖아요. 그럼 재산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재산이 형성되고 이 중에 또 성공한 사람들도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 갈등이 또 생겨요. 저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 일자리 뺏었어. 우리 가진 경제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동남아시아 폭동들의 많은 그 사례를 보면 화교를 몰아내는 폭동으로 그렇죠. 다 넘어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 LA 폭동도 그런 차원이었지. 왜 흑인들이 동양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경제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저들은 부자로 살고 있는 거 같고 자기는 끝없이 가난하니까 이참에 잘 됐다고 그걸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민 문제가 문화 다양성하고 맞물 수밖에 없어요. 문화 다양성과 맞물리고 그다음에 결국 경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착을 못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우리 김대중 정권에서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기획을 했냐면 외국인 유입을 기획을 했어요. 김대중 정권 때. 그래가지고 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안 낳고 경제적으로 안 나니까 동남아라든가 그런 데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러면서 결혼 이민자도 적극적으로 저기를 했고 그래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기는 하지만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이혼율을 따지면 결혼 이민자 중에 50%가 베트남 애들은 50% 이혼. 현재 문제? 이혼율
그러니까 엄청나게. 왔다가 저기 하고 그냥 전부 애 낳고 자리 잡으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다시 이제 한국 국적을 받은 다음에 베트남 남자하고 재결혼을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사랑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돈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한국 국적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약간 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베트남 사회는 이 군산에 아니 전라북도에 보면 한 1,000명 정도 되는 조직 사회가 있어요. 베트남. 네, 베트남 이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김지연 교수라고 호원대 김지연 교수라고 있는데 이분은 베트남 사람인데 호원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세요. 다문화센터장이고 그래가지고 되게 이 양반 같은 경우 베트남 단어를 텟단어라고 그러는데 부정 이때 행사를 할 때 가보니까 한 1,0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1,000명 이상이.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 결혼 이민을 해가지고 남편들도 같이 오고 자녀들도 같이 오긴 했지만 사이즈가 엄청 컸었어요. 네. 이게 예, 지금 엄청 잘 자리가 잡힌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거의 대한민국 동북아의 국경은 안정적이었어요. 적대 세력이든 뭐든. 그런데 요즘 뭐냐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일본이 지진이 났을 때 올 수 있는 일본 애들은 피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대만도 못 가고 멀어서. 그다음에 일본 본토에서 일본 섬에서 지진 났을 때 가장 안전한 대피소로 우리나라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배 타고 바로 올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이런 대량 난민. 그러니까 소수의 난민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량 난민이 유입이 됐을 때 어떤 지진이나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보트를 타고 배를 타고 대량 난민이 유입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못 오게 막을 거야? 인도주의 첫 번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네? 난민을. 그럼 이 난민은 어디다 놓을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상륙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상륙할 수 있는 데는 이 사람들 올 수 있는 데는 항만밖에 없어요. 항구나 항만. 그랬을 때 서해안에서 유력한 데는 군산, 평택, 목포, 여수 이런 번역이에요. 그냥 고창이나 거기는 항만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광양도 되나? 광양도 되죠. 광양 제철소가 있긴 한데요. 이제 광양도 항구니까. 이제 남도 쪽 구조보다는 어쨌든 넓은 땅을 보면 평택이나 군산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신안이나 그런 거에 들어갔을 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고 폐쇄적인 섬의 폐쇄적인 문제라든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와도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 통일 정책 뭐 그런 그렇죠. 데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죠. 우리는 지금 북한 대량 난민 유입 사태만 하고 있지 주변에서 들어왔을 때의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선점을 해서 연구를 하고. 아유, 그럼 저기 정동영 장관님을 그러니까 만나야겠네. 나중에 커지면 지금 초청할 만한 통일부 장관이니까. 나중에 커지면 그분도 그런 보관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물어보고.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대량 사태가 났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의 난민이 유입이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대응 매뉴얼은 뭐냐? 만약에 중국이나 무슨 사항이 나가지고 군산항으로 한 1,000명 정도 들어온다. 그랬을 때 군산은 과연 어떤 준비가 돼 있냐? 우리가 찾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토의라 이 뜬금없는 주제일 수도 있어. 근데 꼭 필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형님 지금 회의 중이니까 조금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지금 큰 흐름 중에 두 파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는 파트가 뭐냐면 하나는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단순하게 난민이란 구조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또 한 파트는 이제 그 현지에 사는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난민은 아니지만 사회 다양성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대상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결국은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 이제 응급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무릎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준비가 또 안 돼 있고 또 두 번째는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냐. 그러면 되게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폐쇄적인 부분이 많아요. 옆집에 좀 이상한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어색해하고 3년 됐어도 저 시골에 옆에 그 다문화가 들어와 사는데 3년 됐어도 인사를 안 했다. 그런 얘기를 시골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한국적 정서가 없기 때문에 뭐 인사를 해야 된다, 뭐 떡을 갖다 주거나 이런 나눔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위험한 사람, 그리고 뭔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잠재적 위험 요소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안전망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법을 강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 감시책을 만든다든지 CCTV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지곡동은 수성동이잖아요. 수성동 동사무소에서 외국 지금 베트남 우리 저 연동에 베트남 애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술 파악을 하나? 파악은 못하지 못해요. 수성동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을 했던 것 뭐냐면 이런 다문화라든가 타 이민이 아니라 급변 사태가 났을 때 갑작스럽게 그것만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대응 너무 프로그램이라도 있어요. 대응 프로그램이나 매뉴얼들 그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사실은 도울 수 있는 데는 뭐냐 교회밖에 없어. 그렇죠. 교육관이나 이런 거. 아니 교육관을 오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번째 대량 수용 시설을 찾아야 돼. 군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거 했는데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이 긴급 매뉴얼을 보니까 적십차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매뉴얼은 극히 일부죠. 제가 요즘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지진이나 아니면 화재나 저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대응이 뭐냐면 나중에 생존 키트가 와요. 생존 키트가 왔는데 첫째, 둘째 날 가장 고통받는 게 물이에요. 그렇죠. 급수. 그게 군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긴급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군산 업무리. 그래서 뭐냐면 소방서에서 제안을 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소방서에서 했던 제안은 뭐냐면 소방관이 대응 1단계 불이 났을 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없대. 살 수 않는 물은 있어도 마실 물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기탁을 해주면 어디다가 딱 해놓고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모든 역량 자체가 불 끄는 대로 가기 때문에 먹는 거라든가 마시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직 소방관 그 소방 파출소장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다는 거야. 대응 1단계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산 스토리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논의를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량 난민 사태가 딱 발생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어차피 우리가 정부에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매뉴얼 자체가. 그런데 군산에서 만약에 대량 난민 사태가 났을 때 시에다가 할 수 있는 매뉴얼들 우리가 먼저 찾아서 놓는 거지. 왜냐하면 매뉴얼 북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니네가 대량 난민 사태가 군산에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전라북도에다 할 수 있어. 지금 전라북도에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아니 무주 태권도원하고 그 다음에 무주 태권도원하고 지금 이번에 새만금에 지어진 거기 수련장 45억짜리인가 몇 억짜리인가 거기도 지금 몇백 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숙소로. 그리고 김제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결국은 농생명센터 청소년 그 수련화라든가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경찰이 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단계 대응 그러니까 단계를 만든. 바다로 들어오면 무주 같은 경우에는 이동 수단이 필요하잖아. 그 근데- 버스 이동하는 건 일도 안 해요. 그래요? 왜? 근데 우리 대학 기관에서 대부분이 그 기숙사. 수련 시설을 바다 쪽으로 다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군산대도 저기 격포 그러면- 쪽에 있고 원광대도 저쪽에 맞아요.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쪽을 우선적으로 그렇죠. 수련 시설을 찾아놓으면 음. 찾아놓고 매뉴얼을 시키고 쭉 해가지고 우리가 이 그렇지. 연구를 했을 때 대량 급변 사태가 났을 때 만약에 이를테면 군산에 아니면 전라북도에 수용이 가능한 시설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이 몇 명이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적십자라든가 그런 데서 응급 식량, 비상식량은 배치가 되지만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고 저희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뭐냐면 대응 1단계에서 첫 한 열흘 20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교회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기독교연합회라든가 그런 데하고 해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딱 해놓으면 유기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교회처럼 지원을 잘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끼리 할 일이 아니라 일단 사람을 모아야겠네. 아니 첫 단계는 우리가 어떤 어쨌든 매뉴얼을 기본적인 만들고 거 기본적인 만들고. 틀을 만들고 이거를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나중에.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 우리가 다양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다양성을 고려해서 일단 먼저 한 사람씩 투입을 해가지고 많이 하지 말고 딱 한 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원 우리 이제 평화통일정책위원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외부에 뭐 이렇게 수련시설 관련해가지고 교회도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일단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하면 훨씬 더 그게 풍부하게 되지. 그리고 대량 사태가 났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올 때 같이 와, 가족 단위.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세대가 다양해서 되게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쪽만 몰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 피난을 올 때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단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저기 하는 무단 입국 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나 뭐 저기나 그렇게 오지만 대부분 어떤 급변 사태가 났을 땐 가족 단위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정화를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매뉴얼들만 좀 있으면 저는 무궁무진해요. 왜냐면 군산대 저기 호원대도 내가 알기로 한 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잼버리 때 봤잖아요. 잼버리 때 보면 위급하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르게 대응 매뉴얼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 그 코로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병원 전부 뭐 삼성생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 연수원 다 내주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굵직굵직한 그런 법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놔야겠네. 예멘 난민 사건이 7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뉴스를 이렇게 스캡을 하니까 뭐 그때 당시는 화두가 뭐였냐면 대단히 난민이 들어오는 사례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왜냐면 제주도라는 것이 무비자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조건들이 이제 육지보다 나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 제시를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점검 시스템이 너무나 빡센 거야.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에서는 그거를 다 개선을 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어. 매뉴얼을 만들고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이 생활이나 이런 게 안정화를 취해줄 수 있고 뭔가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가 더 문제는 이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이 여기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난민 문제에서 제일 효과적인 건 뭐냐면 그 난민이 발생했던 지역을 지원해야 되는 게 효과적이 돼요.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 있고. 네, 왜냐면 자기 고향에서 해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먹고 사니까 초기 단계만 지원해주면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시스템이 우리도 준비를 하겠지만 그 현장에서 분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서포트 구조를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은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가 난민이 지금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선택할 것이다. 일본에 문제가 생기면 난민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예요? 그다음에 중국, 중국 쪽도 있고 북한 쪽도 있어요. 북한 쪽도 있고 북한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대만도 있고. 대만도 그러나요? 왜냐하면 중국 전쟁이 대만도 나면 전쟁 나면 움직일 때가 한국밖에 없대요. 한국밖에 없어요. 진짜? 배를 타고 올 그래서 때가 한국이 대만 아닌 것 애들이 같아요. 한국 애들을 요즘 무시 못하는 게 그런 부분들 자기가 갈 수 있는 땅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호적이었구나. 네, 24년도 누적 신청자가 9만 명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 난민 신청이 누적된 숫자가. 그러니까 10만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사회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여기도 나오지만 결국 북한에서 내려온 국민들은 대량 난민이었어요. 그렇죠. 그 자료를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LST 그러니까 그 상륙함에다가 5만 명을 폈대 전북에다가 한 번에. 한 번에 하룻밤 사이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15,000명은 어디로 갔냐면 전주로 갔고 15,000명은 군산으로 있고 또 15,000명은 저기 익산으로 가고 5,000명이 김제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폈는데 몇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백구포도 그 사람들 피난민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든 김제 백구에 정착했던 사람들, 백구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 논농사를 안 짓고 포도농사를 네. 져가지고 김제에는 그렇게 네. 그 농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데 있잖아요. 네. 청하에도 있고 네. 백구에도 있고 용지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집단 농장이 집단 피난민촌, 피난민. 피난민촌이 네. 완주에도 있었고 네. 그런 피난민촌이 부분들 있- 고산에 갔더니 고산에도 있었더라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골고루 피난민을 날렸는데 군산은 어땠냐? 그 당시에 이제 쭉 기존에 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산 사람들은 피난민을 왔는데 군산처럼 이미 산업화가 돼 있고 공장이 도시화가 돌아가고 도시가 돼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을 땅들이 저기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피난민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냐면 첫 번째 흥남동. 그래서 흥남동이에요. 두 번째 철길 마을 옆에. 왜냐면 그 당시 딱 맞아 떨어진 게 뭐냐면 군산에서 부산에서 군산 비행장으로 미군 화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왜냐면 철길로. 왜냐면 북한을 폭격하는 비행기들이 출발이 군산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폭약이라든가 탄약, 수송이 들어왔는데 이 철길이 부산부터 쭉 올라오는 철길이 타고 어디까지 왔냐면 군산 그 화물역 아니 항구역이 군산항 지금 조선은행 앞에 거기에 역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쉬는데 이 기차가 연결이 안 돼 있었어. 철로가 어디로 들어가는 철로하고 미군 부대로 일본 애들이 놓은 철로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래서 화물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건너왔던 사람들이 다 그 근처에 살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바로 인원이 필요하니까 철도 노동자가 노역을 필요하니까 하면서. 니네 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집 짓고 살 데가 없으니까 철길 옆에다가 쭉 걔가 집을 짓고 살았던 거야. 예, 그게 점점 아주 철길 마을 형태로 있었고 일본은 저기가 됐는데 그런 형태고 또 한 번 뭐냐면 대량으로 NLL을 그으면서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NLL을 그으면서 황해도 해주에 황해도에 있던 사람들이 피난을 엄청나게 와요. 섬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거의 다 배가 있었어. 왜냐면 황해도 북한에서 지주 계급이었거든요. 잘 살았죠. 잘 자랐던 배를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착한 데가 어디냐면 해망도. 황해도 출신이 해망도에 네. 나왔구나. 그래서 돌아서 배 타고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망이 바다를 바라보는 동네잖아요. 네? 해망이 바다를 바라보는 동네고 이 사람들이 배가 있기 때문에 저기인데 이 사람들한테 또 슬픔이 하나 있어요. 60년대 후반기에 조기를 잡으러 갔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한 300여 척이 바다에 수장이 돼요. 조기 잡으러 갔던 배가 태풍 만나서 그래서 그 위로한다고 세워진 게 수시탑이에요. 기도하는 손에 수시탑. 그게 수시탑이 또 그런 의미예요. 기도하는 도시를 손이잖아요.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인데 바다를 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기원하기 그 다음에 위해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위로하고 군산에 유독 희한한 굿이 하나 있어요. 다른 데보다 더 센 굿. 무슨 굿? 넉건진 굿.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넉을 건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넉건진 굿이 있고 저기가 되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저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 사람들이 군산에 바다 어업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어. 안강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산업에. 그래서 이런 연구들. 그래서 우리 접근 사례를 처음에 우리는 다 피난민이었다. 한편 난민이었다. 피자가 피해온 난민이잖아.
그렇죠. 피난민. 피난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군산에 유입돼 기존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돼 온 도시가 군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군산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웃기지도 않은 특징이 뭐냐면 익산은 뭘로 묶이냐면 지역으로 묶여요. 그러니까 토들이 있어. 그렇죠. 무슨 토? 금마. 옛날부터 살던 하면. 예. 하멸이 함나면 하멸. 지금 하멸읍이 아니고 한나. 함나. 원도심. 원도심. 그 다음에 여산. 여산 네. 안쪽. 여산이 그 그 시골이 아니었어요. 여산이 거기서는 사형도 시켰어. 교도소가 있었어요. 교도소가 있는 게 동원 관아가 있었는데 아. 사형을 시킨 재판을 이근방 뭐 여기저기서 근마라든가 그런 데서 재판을 하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을 했고 사형을 누가 시켰냐면 조선시대 법률에는 쾅쾅쾅 누가 야 그 새끼 죽여 하고 임금이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사형을 내릴 수 있어. 근데 그 사형 집행 장소가 여산에 있었어. 그리고 여산에 유명한 성씨가 있죠. 여산 송씨.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조선시대 때 왕들의 왕비가 여산 송씨가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도시였는데 익산은 그런 저기가 토호들이 있는데 군산은 없어. 왜? 다 뜨내기니까. 그래서 뜨내기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묶이는 줄 알아요? 아이들의 학교로 묶이는 거예요. 군고. 그래서 학교 출신으로. 범남고라는 이야기가 익산에 없어요. 범원고라는 얘기도 없어. 범전주고라는 얘기도 없어. 근데 군산에는 유독 범군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범? 네. 뭔가 처음 들었어. 그게 뭐냐면 군고하고 군중이 있는데 군중 군고나 군여고까지 해서 그거만 스쳐만 지나가도 그 식구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졸업을 아들이 안 하죠. 군고를 다녔어. 아들이 군고 다니면 또 범식. 나도 군고 패밀리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엮어놓은. 군고 똑똑한 애들끼리 묶이기 위해서 군고라는 걸 만들었고 내가 군고를 안 다녔어. 범이 부부가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오고 있냐면 소위 얘기는 군고 패밀리, 군고 마피아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이게 왜냐면 난민으로 다시 넘어가요. 난민으로 넘어가서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난민들의 문제들, 그다음에 난민의 도시였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자각을 시켜주고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 어떻게 군산에 정착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약에 그 이후로 대략 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저기 하는 게 첫 번째 6개월 정도 있다가 안정화가 되면 6개월에 1년 정도 있다가 안정화가 되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방안. 근데 정착시키는. 그렇죠. 근데 저기처럼 지금 어디야 이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러우 전쟁처럼 우크라이나가 3년을 전쟁을 끊으니까 수십만이 여자하고 아이들이 피난을 갔잖아요. 어디로? 폴란드로. 그렇죠. 폴란드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는 정착을 하고 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처럼 폴란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일본이 섬이 뭐 반절이 깔아져 못 돌아간다. 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그런 문제들. 그런 다각적으로 이를테면 단계적으로 만약에 한 6개월 정도의 단기적인 응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장기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되돌려 보낼 때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하겠죠. 그 나라 저기는 복귀라든가 저기는.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려면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미국 전 세계에서 지금 인구 문제를 유일하게 안 겪는 나라가 저기잖아요. 미국이잖아요. 왜 똑똑한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니까. 근데 우리도 만약에 난민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호원대에서 내가 우리나라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호원대 우리 지금 과가 무슨 과냐 옛날로 따지면 야간이고 지금 야간인데 이 과에 저희 과가 4년제인데 외국 애가 들어오면 2년 동안 학비가 공짜야. 결혼 이민자나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 학교에 입학을 하면 학비가 2년 동안 공짜예요. 근데 국가 지원이요? 국가 지원. 그런데 이제 성인학습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일반인은 한 60% 정도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한국 국적을 따잖아. 그럼 나머지 2년도 학비가 공짜야. 시스템 좋네. 근데 이게 목표가 생기네. 목표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한국말 못했던 애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한국말을 정말 잘하고 수업을 제대로 들을 정도. 처음에는 제가 영어로 수업했다가 저게 딱 이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한국말이 늘고 따라오고, 그다음에 걔네들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뭐냐면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해야지만 장학금이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호원 졸업을 이제 우리는 2년 남았지만 2년 한 몇 개월 남았지만 얘네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호원대에서 졸업을 했을 때 뭐냐면 사회적으로 얘네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뭐야 강한 수업감과 유대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아빠는 농부나 저기 별걸 공부도 못하고 저기 했던 농촌 총각이었는데 젊은 엄마 한 20살 차이 나는 젊은 엄마가 시집을 왔어. 베트남 애들이 정착 못하는 게 너무나 척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한국인으로서 살게 되고 기반이 생기고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애들을 취업을 시키려고 봤더니 2학년 애들은 다 취업이 돼 있어요. 무슨 기관 무슨 저기 센터 해가지고 한국말을 할 줄 알고 저희 취업이 돼 있으니까 강한 유대감과 소속감이 생기고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또 다른 애들한테 뭘 하냐면 우리 과 들어오라고 홍보를 애들이 해. 그렇지. 연결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소속과 유대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점점 얘네들이 한국화가 돼요. 그러니까 뿌리부터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인의 구성원으로서 저기를 하고 직장도 다니고 심지어는 또 다른 사업체에서 사람 보내두려고 그래서 2학년 찾았더니 이미 다 취업이 돼 있고 2학년 때 지금 1학년들 조금만 더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연봉은 한 2,900 주더라고요. 첫 스타트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희가 됐을 때 우리 사회에 동화를 시킬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한번 이게 단순히 몇 개월짜리가 아니고 1년이든 2년이든. 근데 문제는 그 지점에서 이제 하나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황이나 적응하는 상황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이제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게 일자리 문제가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그 베트남 친구들이 와서 잘 적응하고 일자리를 갖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자리를 못 가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솔직히 까놓게 얘기해. 한국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소위 얘기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공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계속 사람이 없어가 난리야. 저도 우리 저기 그 누구냐 저기 이미영 대표님 응.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애들 쓰잖아. 근데 응. 걔네들 일하다가도 딱 그 시간 되면 컨베아가 돌아가는 말도 기도 안 되잖아. 이슬람 애들. 네. 이슬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이제 난민의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전쟁적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쪽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회도 쉽지는 않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 노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도 축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외부의 힘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구조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 구조가 있다고 할 때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뭐 교육의 문제, 의료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요즘 그 뉴스에 특히 우익 쪽 뉴스 중에 가장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애들이 와서 의료 서비스 받고 떠나요. 내가 낸 의료 비용이 외국인이 쓰고 가요. 이 멘트가 되게 이렇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 어떤 이슈 파이팅 할 때 보면 그걸 문제 제시하는데. 지금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요. 그렇죠. 이제 제도를 바꾸는 거죠. 바꾸면서 흑자로 전환돼. 근무를 하거나. 흑자로 전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누수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문화나 외국인들이 있음으로써 사회적 에너지로 승화되는 대표적 도시거든요. 안성이에요, 안성. 안산. 안산은 120만 중에 25만에서 30만이 외국인이에요. 네. 아예 동네가 다 외국인 아니면 그 동네 식당이 안 돌아갈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 부분들이 군산이 밀집돼 있거나 이런 경험이 저 50도 말고는 시내 쪽은 잘 안 보여요. 그게 50도는 아예 이게 동네가 막 하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몇 있으니까 프로라고? 안산이? 안산은 25만에서 30만 돼요. 120만 인구 중에. 그러니까 꽤나 높은 수치죠. 이게 여기는 거기가 공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과제들이 짧은 과제, 긴 과제,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현지 적응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대응 프로그램. 매뉴얼 상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논의됐던 내용들을 좀 더 다듬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이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고 외부인들도 한번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음번에 한번 더 저희가 모여지면 얘기를 한번 더 깊게 하시게. 제가 사례 연구를 하나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례냐면 이제 급변 사태가 날 수 있는 가망성.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 어떻게 할지. 간을 놓고. 그렇죠. 네. 대만의 네. 경우, 네. 일본의 네. 경우, 그다음 네. 북한의 시뮬레이션 경우 해가지고 온다는 거야? 아니면 네. 사례를 가져온다는 거야? 사례를 연구를 그치? 해가지고 네. 그 사례들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와서 발표를 할게요. 네. 만약에 네. 이제 주제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급변 사태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점에서. 네. 그러면 사례를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음. 제가 액션을 퍼실리테이션으로 음. 모두의 의견을 그것도 종합해 좋네요. 네. 하는 방법으로 네. 이야기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번 우리 그 정책위원회에서는 액션 퍼실리테이션으로 그 사례를 놓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사전 교육 할 수 있는 거 자료도 좀 그렇죠. 저는 네. 미리 이제 일본이 지진 났을 때